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제백에서는 송하나 저 김지송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요. 뒤에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재미난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그 노란톡에 들어가셔서요. 오픈 채팅방에 한밤 주제백 검색 후 입장을 하시거나 참 쉬운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이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링크가 뜹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방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입장하고 싶으셔도 절대 입장이 불가합니다. 꼭 참고 부탁드리고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 너튜브 댓글을 통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실제 TV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리고요.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부요들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김정철 본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우리가 이번 주는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갔던 히든 종목도 그렇고 수익률이 좀 좋다고 들었는데 한번 히든 종목 이 어떤 거였나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자료로 드린 거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제가 어디쯤에 있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자료 중에 잠시만요. 지난주 자료 한번 찾아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종목 하나를 딱 얘기를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딱 찾았습니다. 이제 찾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띄워놨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얘기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수익 중이다. 서린바도 수익 중이다. 아이진 그 다음에 추가로 관심주로 포함해야 된다.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주다. 해가지고 세포배양 관련주 해가지고 땡땡땡땡 글자 수를 제가 숨기셨죠? 네, 왜냐하면 이거 글자 수가 이 종목이 특이해요. 그래서 딱 하면 너무 쉽게 할까봐 글자 수 이렇게 해놨는데 심지어 제가 이거 지난주 그 내용 그대로예요. 이거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종목명이 바로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마이크로 디지털. 사실 지난주에 여기까지도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TV 방송에 마이크로까지 제가 검색까지 잠깐 했거든요. 이렇게 나갔거든요. 검색까지는 해드렸어요. 검색까지 해드렸는데 마이크로 디지털인데 마이크로 디지털이 이제 세포배양 관련 원재료, 원부재료 관련주인데 이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얘기를 좀 드렸었고, 일요일 날 얘기 드렸었고, 월요일 날 바로 이제 우리 타이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바로 그냥 16% 싸버렸어요. 그냥 바로. 16% 싸버렸고 현재 그 다음 날도 한 6% 더 올라갔고 그리고 올라갔다 좀 밀렸는데 2%에 마감했고요. 오늘 또다시 올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기관에서 계속 사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기관에서 계속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 현재 기관 누가 사고 있냐? 현재 지금 마이크로 디지털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에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현재 이제 금융투자도 현재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세포배양 관련주 중에 탑픽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던 종목이 한 20%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이 막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로 해가지고 막 종목도 뜨고 막 국제아품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현재 뜨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수익률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계속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ITS BT로 넘어가는 게 좀 빠르다. 좀 수익률은 훨씬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가는 종목이 또 뭐 있냐면 녹십자가 현재 오늘 한 6% 정도 반등을 보여줬어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눌림목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사실 오픈을 해버렸네요. 원래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목명이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렸는데 괜찮습니다. 아직 종목 제가 뒤에 좀 숨기고 있는 종목이 더 있거든요. 더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걸 일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리고 월요일 아침에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올려드렸어요. 정리를 어떻게 해서 올려드렸는지 한번 제가 화면 찾아볼게요. 화면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올려드리느냐.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희 노란톡 메신저에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히든 종목이 나갔었기 때문에요. 한 주 안에 수익률이 20% 넘게 나오는 마이크로 디지털 이 종목 받아보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우리 노란톡 안에서 인증도 해주시고요.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셨겠죠. 자, 노란톡 메신저 참여하시는 방법 밑에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방송이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 노란톡 메신저 주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준비가 됐을까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이크로 디지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렸고 드린 다음에 이제 화면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저희가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드렸어요. 27,500원 목표가를 드렸는데 27,500원을 도달했죠. 이 부분이 이제 노란톡 보시면은 이날 이제 25일 날 바로 그냥 제가 오후 한 3시 29분에 제가 마이크로 디지털은 목표가가 27,5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드렸어요. 근데 마이크로 디지털 차트를 보면은 일단 이날 이제 25일 날까지 사실 이제 얼마까지 올라면 26,300원까지 올랐어요.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26일 날 바로 27,900원까지 27,500원이 목표가였는데 그래서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27,500원 목표가에 재도달을 하진 않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매도를 제가 왜 빨리 했냐면 요즘 제가 목표가가 안 나와서 다시 밀리면 꼬꾸라지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좀 급해서 지금 목표가를 좀 빠르게 제시해드렸는데 그럼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 흐름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릴 테니까 노란톡 메신저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들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신고가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에서 매수세가 충분히 더 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수익을 빵빵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이제 날라온 얘기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에다가 올려준 내용들 좀 보시면 오늘 상당히 좀 많은 글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잭스돈 미팅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파이프님이 모든 전문가들이 이번 행위에 테이퍼링의 신호탄만 있을 뿐 별다른 액션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토요일 방송에 얘기 드렸죠 이거. 토요일 방송에 왜 파월 의장이 별말 없을 건지 그냥 대충 얘기하고 끝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만약에 근데 사람 마음 모르는 거잖아요. 파월 의장의 마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건데 참고로 저는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테이퍼링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신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금리 인상 신호들이 다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한국은행 금리 인상 얘기하면서 좀 이따 자료를 준비해 놨어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충격은 물론 순간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머징 국가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브라질 같은 나라들, 체력적으로 좋지 않은 나라들. 브라질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브라질 투자하신 분들은 반드시 좀 유념하셔야 돼요. 브라질은 지금 브라질 대통령분이 제정신이 아니세요. 좀 그래가지고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브라질 대통령님이 코로나 나는 코로나 안 걸려. 나는 걸리지 않는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걸렸어요. 거의 그 정도예요. 지금 브라질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분이 지금 거의 브라질이 거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들 때문에 지금 안 좋은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일본하고 브라질. 지금 일본하고 브라질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브라질은 또 이게 문제가 브라질 국가 자체가 이제 또 헤아라가 워낙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문제가 생겨서 유탄 맞을 가능성은 조금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실제 테이퍼링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테이퍼링 때문에 흔들린다. 매수 기회입니다.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참고하시면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녹시자 얘기는 제가 톡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 하트 E 하트 M 이분은 아마 그
E로 시작하시는 분하고 M 시작하시는 분이 이제 뭐 아, 커플인 것 같은 그렇네요. 그런 느낌인데 이분이 일단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원전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진짜 이런 투자는 저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를 6개를 담고 계세요. 이거 분산 투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냥 한 테마에. 분산 투자라는 건요. 업종마다 다르게 갖고 있는 게 분산 투자예요. 그렇죠. 왜냐면 한 업종이 동시에 다 밀리면 동시에 다 떨어지는데 그게 분산 투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분 너무 이제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냐 근데 기가 얇아서 그러셨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시장님 이거 웃음이 나옵니까 이게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산 투자의 개념 자체를 좀 잘 잡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이분의 걱정을 그래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진 파워를 좀 가볼게요. 자 원전 관련주들이 왜 떴습니까? 그때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소형 원자로에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국제시장 진출하겠다. 그것 때문에 뜬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요때죠. 요때 빵 떴어요. 빵 떴는데 이게 소형 원자로 기술이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미국과 같이 협업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서 이미 시세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시세가 끝나는 부분은 어디서 판단해야 되느냐. 21 이평선 깨면 시세가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21 이평선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쫙 올라왔잖아요. 올라올 때는 5일 이평선 타고 올라왔어요. 단기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5일 이평선을 보고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5일 이평선을 깼죠. 5일 이평선 깼으면 이때 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좀 나는 좀 중기로 좀 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 21 이평선을 여기서 한번 또 지지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1 이평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21 이평선을 보셔야 돼요. 근데 21 이평선 깨졌다. 그럼 이때 매도죠. 이때 매도하셨어야 되는 건 매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매도입니다. 사실 저는 원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왜 부정적이냐? 사고 나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사고 안 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 후쿠시마 방류 지금 원전 폐수 방류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답이 없어. 사고 나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 누가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이거 원전 친환경이라고 하는 곳들은요. 저는 약간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원전은 지금 당장은 에너지가 세게 나오고 당장은 관련해서 뭐 폐기물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폐기물이. 그 쌓이면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득을 보느냐 멀리 이득을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소형 원자로 쪽이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소형 원자로를 얘기한 건데 제가 볼 때 일진 파워는 사실상 매도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한전 KPS. 한전 관련주도 좀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한전 관련주 뭐가 문제냐? 한전은 결국은 한전 KPS, 한전 기술 KPS보다 그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뒤에 서비스, 사업 유지보수 관련주들이거든요. 유지보수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할 거면 그냥 한전기술 하셨어야 되는 거고 한전기술이 아닌 이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주들은 물론 소형원자로가 추가적으로 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한전이 결과적으로 수익성을 올리려면 뭔가 전기료가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 갑자기 전기료 인상하겠습니다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다들?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기료 인상이냐고 난리 납니다. 인상할까요? 못합니다. 못하면 결론 안 좋은 거예요, 결론은. 답이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전 KPS도 답이 없다. 그다음 한전 기술, 그나마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전 기술이 좀 더 나아서 저는 한전 기술 쪽으로 좀 그냥 집중하셔라. 그냥 차라리. 다 매도하고 한전기술 쪽으로 집중하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산중공업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두산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 두산중공업은 좋다고 봅니다. 애초에 하실 거면 그냥 다 매도하고 다 두산중공업 가시게 나아요. 두산중공업 왜 좋냐? 두산중공업 원전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이 원전에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팀 엔진이나 이런 다른 가스터빈 엔진들 이런 엔진들을 현재 지금 다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스터빈 엔진이 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출력이 어마어마해서 주로 어디다 많이 쓰냐면 주로 막 대형 구조물 이동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큰 배, 전함
뭐 이런 구축암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이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이 엔진 기술은 향후 우리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최근에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LIG 넥스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IG 넥스원 지금 오늘 또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신고가 자리까지 갔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한화 시스템 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괜찮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산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최근에 지금 이렇게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게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누리호 위성 발사를 해요. 네. 누리호 위성 발사하는데 위성 발사 성공하면 또 뜹니다. 이거 다 뜹니다. 이거. 다 뜨고 관련주들 다 뜰 거예요. 그럼 두산중공업은 도대체 근데 그거하고 뭐 연관성이 뭐가 있느냐? 연관성이 있죠. 두산중공업이 제트 엔진 하거든요. 제트 엔진 합니다. 제트 엔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KF 그 차세대 전투기 KF-21을 하고 있잖아요. KF-21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엔진 두산에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엔진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 라이센스 받아서 생산하는 거예요. 남의 거. 근데 얘네 두산중공업이 과연 남의 거만 생산할까요? 자기 기술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본인들이 생산하려고 노력할 건데 예, 그래서 저는 그쪽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친환경하고도 연관이 있다. 완전 두산중공업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두산중공업으로 집중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관련해서 이 하트 M님께서 종목 상담을 주셨는데 원자력 관련해서 한 섹터에만 6개 종목을 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두산중공업은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들어오셔서 좀 시원하게 해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시면 시원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는 즉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황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우리가 이슈가 있었죠. 국내 증시의 수급 악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왜 이렇게 매도를 계속해서 하는가. 이런 원인과 해결 방안, 그리고 관련주 투자 전략까지 이번에 다시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외국인 이제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매도를 계속할까. 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황 얘기를 드릴 때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그 인상하기 전까지는 아마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할 거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하면 원달러가 방어가 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원화 약세의 흐름에서 약간 비등비등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외국인 매도 좀 줄 거다. 네. 다만
금리 인상하게 되면 확정 나면 다시 외국인 매도 또 나온다.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시청자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난주 얘기 드렸던 게 외국인 투자자들 약 1년 반 동안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지금 53조 팔았어요. 64조 기간이 팔았고 개인만 주구장창 샀어요. 이거 왜 그랬다? MSCI 리밸런스 때문에 그렇고 MSCI 리밸런스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팔 수밖에 없다. 이머징 마켓에 함정이 있다. 중국 A주가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비중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벤치마크상 줄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그냥 팔 수밖에 없다. 오르고 내리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팔 겁니다.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앞으로 2년 동안 계속될 거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외국 매도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었던 거고요. 그럼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가 MSCI 이머징 마켓 벤치마크에 포함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선진국으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선진국에서 MSCI가 와가지고 모건스탠리 와가지고 한국은 선진국 정도 지수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갔어요.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모건스탠리가 이머징 마켓에서 DM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부를 했죠. 네.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편입되면 좋아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니까. 근데 왜 거부를 했냐? 이 거부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왜 거부를 했냐면 이게 이제 현 정부 말고 전 정부 때인데 네. 이게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이 지수 독점권을 해제해줘야 돼요. 모건스탠리가 이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 가지고 다른 데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거래소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 밥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네, 기득권 싸움이에요. 네. 이 기득권 싸움에 전 국민이 다 피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때 그래서 편입 안 했고 디벨롭먼트 DM 선진국 네. 지수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과도하게 하락이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드렸죠.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남아공하고 똑같냐? 우리나라 남아공하고 브라질하고 똑같은 거냐? 우리나라 최소한 호주, 캐나다보다도 안 좋은 거냐? 수출 사상 최대인데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도 원 달러가 이렇게 밀리는 게 말이 되느냐? 원화 약세된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원화 약세는 과도하다. 네. 그 과도하는 거 우리나라는 보통 중국 위안화 따라가기 때문에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가 안 되는데 원화가 약세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월화수 아마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던 거고 현재 그렇게 딱 시나리오 흘러왔어요. 자, 추가적으로 원 달러가 더 급등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냐? 원 달러가 올라가면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 잘 되면 결국 수출이 잘 돼서 달러를 긁어 모을 거고 긁어 모은 달러가 들어오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화는 강세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지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시청자 여러분들 봤을 때 지지난주 타이밍이죠. 그때 그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세게 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맞물렸었죠. 삼성전자 배당금 이슈도 있었고 삼성전자 배당금 받고 외국인 투자자들 그 배당금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바보죠?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네. 빨리 달러로 환전해고 자국으로 송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송금 이슈가 좀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솔직히 배당 요만큼 주거든요. 근데 요만큼 주는데 워낙 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 컸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삼성전자의 요만큼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좀 빠져나간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밀렸다. 외국인 투자자들 쉽게 이제 추가적으로 원달러를 더 건들기는 쉽진 않다. 건들어봐야 우리나라 더 좋은 일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아주 좋다. 그렇게 되면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기관이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기관은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느냐? 그 기관이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하면서 얘 끝났어요. 네. 야, 기관은 왜 이렇게 안 도와줄까요? 자,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자, 각 투자 주체별 이거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금융투자는 제가 얘기 드렸지만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프랍데스크, 프랍딜러들이에요. 프랍딜러들 우리나라에서 매매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 네. 다 모여가지고 금융투자에 다 모여가지고 다 금융투자 뭐냐? 증권사, 자문사, 운용사의 프랍데스크, 프랍딜러들이에요. 다. 프랍딜러들인데 이 프랍딜러들이 우리나라에 난다긴다는 선수들만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칼리님, 네. 우리 칼리님도 그 토요일날 방송 나온 칼리님 딜러 출신이니까, 거기 금융투자 그래서 출신이에요. 잘하시는구나. 금융투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투신, 연기금은 도대체 왜 못 사냐? 자, 투신은 여러분, 투신은
투자협의 매매 주체에서 나오는 그 투시는요. 펀드 회사야 다. 운용사들. 운용사 특별계정, 고객자금 가지고 하는 특별계정. 아무리 주식을 사고 싶어도요. 고객이 펀드 환매하면 돈 줘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누가 펀드 가지고 합니까? 서로 그냥 직접 투자하려고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연기금은. 도대체 연기금 왜 그러느냐? 연기금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연기금은 주식 비중 늘리면 됩니다. 주식 비중 늘리면 연기금은 주식 비중을 다 정해놔요. 채권 몇 %, 주식 몇 %, 해외 주식 몇 %, 해외 채권 몇 %, 네. 그다음 SOC 몇 %, 부동산 몇 % 정해놓습니다. 물론 그 비중을 바꾸면 돼요. 근데 연기금은 우리나라 연기금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냐면 점점 앞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일 거예요. 이유는 뭐냐? 네. 이유는 뭐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연기금이 잘하고 있는 선택인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이제 투자 매매 종합 보시면은 자, 연기금이 지금 오늘 사고 있죠.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주구장창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연기금이 어떠냐면요. 앞으로 국내 주식을 왜 안 좋다고 보고 있느냐. 당연히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이 훨씬 더 비중이 크고 전체 글로벌 섹터로 비중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그렇게 했다가 지금 오히려 수익률이 더 어떠냐. 수익률이 더 바보가 됐어요. 아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비중을 계속 줄였어요. 연기금은. 네. 아, 지수는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담당자 누굽니까? 이거 전략 짜는 사람. 저 누군지 알아보려면 전화 한 통화만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저도 연기금 출신이니까. 진짜 정말 최악의 전략입니다. 이거 진짜. 왜냐하면 이 전략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국내 주식이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해버리면 어쩔 건데요. 네. 그럼 개인 투자 이렇게 순매수할지 연기금 몰랐을걸요 아마? 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밀리면 조금씩 살 수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면 되는데 왜 못 늘리느냐? 괜히 늦게 늘렸다가 국내 주식 급락해 봐요. 많이 담았다가. 그럼 이제 누군가 한 명 책임져야 돼요. 그러기 싫은 거죠. 네. 옷 벗어야 되는데 옷 벗기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객관적으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기금에서 객관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하고 수익률을 제대로 내고 싶으면 뭔가 그에 따른 보상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금 매니저들은 열심히 해도 나오는 게 요만큼 정해져 있어요. 증권사 빌드 나가잖아요. 네. 열심히 이렇게 하면 이만큼 들어와요 돈이. 근데 그러면 일할 맛이 나는데. 일할 맛 나는데 네. 일할 맛. 근데 원래 연기금 펀드 매니저 분들이 그 일을 좀 가늘고 길게 오래 하시려고 가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딱히 그럴 의지도 많이 없고, 네. 예, 그럴 보상 체계도 없고, 이거 아니 너가 어떻게 알아? 너가 그거 어떻게 알아? 제가 연기금 다닐 때요, 이게 조직의 문제라고 조직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연기금의 조직 진단, 연기금 제가 이제 외부 컨설팅 업체에다가 조직 진단을 했는데, 네. 연기금 이게 문제다. 다들 자기들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 다. 그런데도 못 고치는 네. 거죠? 안 고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무슨 수익률을 낸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절대로 이거 잘하는 운용 방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기관이 도와주지 못한다. 기관이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개인이 계속 순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예, 개인이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응원을 드립니다. 응원을 드리는데 전 개인적으로 9월달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 포지션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리밸런싱 물량이 조금 줄 거거든요. 줄 거기 때문에 그럼 줄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매수하는 물량이 좀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매도하는 물량보다. 그러면 이제 순매수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9월달 선물 옵션 만기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황 이슈 이렇게 마감해봤고요. 두 번째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다시 여행, 레저, 관광 관련주들이 이제 올랐는데 국내 코로나 상황 점검해보고 관련주 움직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거 코로나 관련주 얘기도 같이 하면서요. 네. 제가 이번에 한국은행 얘기도 좀 드리려고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 리뷰를 좀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볼 때 코로나 이거 하면 아마 한국은행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럴 그래서 것 같네요. 네, 제가 한국은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리뷰할게요. 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금리 인상을 목요일 날 단행했습니다. 네. 목요일 날
목요일 날 25bp 인상했어요. 0.5%에서 0.75%로 인상을 했죠. 자,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역시 언론사들 그냥 아주 빨라요, 빨라. 아주 그냥 그 냄비 그 근성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제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네. 이제는 금리 앞으로 가계대출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막 어떤 언론사들마다 각자 정치적 성향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금리 인상한다니까 막 한쪽에서는 지금 막 난리를 쳤는데, 자, 금리 인상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시중은행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아니 시장 금리가 현재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그럼 한국은행 금리 안 올립니까 이거? 올려야죠.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금리를 자꾸 낮춰놓으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면 대출로 돈 땡겨가지고 자꾸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가계대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럼 금리를 그러면 올리면은 대출이 추가적으로 나가는 걸 좀 막을 수 있고 네. 시그널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그러면 이제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 다 파산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가계 연체율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이 폭탄 터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네. 그 언론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올리고 잘하면 한 번 정도 더 올린다 였네. 크게 올릴 생각 없다. 미국 보면서 갈 거다. 네. 다 알고 있는데 언론사가 자꾸 이런 얘기 쓰는 건 뭐냐면 금리 올리지 말라 이거. 계속. 금리 안 올리면 어디가 좋냐? 부동산 하는 사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 편에 자꾸 들지 말라고요. 자꾸 금리가 안 오르니까 지금 자꾸 대출 받아서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연착륙 시켜야 돼. 어떻게든 연착륙 시켜야 돼요. 금리 조금씩 그러니까 미리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올려놔야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서 무너질 때 금리 내릴 여력이라도 있지. 미리 안 올려놓으면 금리 내릴 여력이 없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인데 여기서 또 한 번 쇼크가 와봐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내릴 게 없죠. 더 내릴 거 없는데 뭘로 갈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금리가 할 겁니까? 지금 될 때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돼. 제가 원래 매파적이긴 해요. 네. 전 금리 엄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네. 왜 금리를 올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 금리 올리면 지수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한번. 자, 2000년 이후에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4번 금리를 올렸어요. 딱 4번 올렸는데 4번 정도 금리 인상 추세가 있었어요. 이게 2010년하고 2011년 상황하고 좀 유사한데, 이때가 언제냐면 미국은 안 올렸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올렸던 사례하고 똑같아요. 2010년, 2011년. 이때는 제가 이때 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이 김중수 총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금리를 우리나라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2009년 겨우 버티고 2010년 와가지고 경기가 좀 올라오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시장에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막 난리 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끝까지 버텼어요. 금리 인상 안 하고. 네. 왜냐면 이제 이 김준수 총재분이 이제 그때 MB 정권에서 임명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좀 제가 연기금 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하던 얘기지만 그냥 될 분으로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어윤대 전 금융지주 회장님하고 아니면 김준수 이분 중에 하나다. 근데 김준수 총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한국은행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국은행은 미래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시장이 충격을 안 받으려면. 그래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묶고 조금씩 고쳐가면서 미리 시장에 조금씩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장장 6달을 반대로 했어요, 이분이. 금리 올린다 그래놓고 동결하고, 동결한다 그리고 올리고. 이때 우리나라 국채 선물 시장에서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 네. 여러분 이거 팩트 맞아요? 확인해 보세요. 다. 그때 6개월 동안 제가 여의도 그 술집 가잖아요. 네. 채권 딜러들이 표정이 다 죽은 표정으로 막 엄청. 술만 주구장창 먹고 있었어요. 진짜 완전 엄청나게 털렸어요. 우리나라 또 엄청나게 손실을 봤습니다. 네. 이때. 아니 무슨 한국은행 같은 나라 딜러들을 손실을 내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한번. 이때 금리가 한번 올랐었던 거예요. 당시 증시는 어떻게 됐냐? 매우 좋았습니다. 증시는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증시
그러니까 당시에는 충격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냐?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함이에요. 경기 과열은 왜 일어납니까? 좋으니까 경기가. 그럼 이미 시중금리 올려놨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려놔야 상황이 안 좋다. 인하 가능하다. 자, 그다음 금리는 GDP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연동이 됩니다. 즉 한 나라의 금리를 알려면 GDP 성장률을 알 수 있고 물가도 알 수 있어요. 즉 GDP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4%가 나온다. 그럼 보통 금리는 2, 3%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거기에 한 2% 정도 가는 게 맞는 거고 1%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서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GDP 성장률이 OECD 중에 거의 최고급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절대 안 좋은 게 아니다. 자, 보시면은 자, 과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기업 실적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이때 자, 한국은행이 이게 기준금리를 올릴 때예요, 이때가. 그 제가 얘기했던 그 6개월. 예. 김유수 총재님이 이 방송 보면 기분 안 좋으실 수 있겠는데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네. 근데 전 총재님이시죠. 이주열 총재님 전에 이제 하셨던 분이니까. 자, 이때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 예상 EPS 기업 실적 올라왔잖아요. 이제 아니라니까 절대 안 떨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번엔 차트를 이제 HT 차트를 볼 건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차트,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금리 인상 기간이 언제인지를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금리 인상 기간 요때입니다. 2011년, 2012년. 코스피 반등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금리 인상 기간 중에 제일 오래됐던 금리 인상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때예요. 2003년, 4년부터 2007년까지. 네. 금리 인상했는데 왜 주가는 계속 오르죠? 인상 안 좋다면서요. 그렇게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금리 인상하는데 주가 계속 오르잖아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금리 완전 폭탄이나 하루에 그냥 1%씩 인하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리 때문에 금리를 인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자, 금리 인하할 때는 지수가 안 좋아요. 이건 진리예요. 금리가 인하하면 지수가 안 좋은 거고요. 금리가 오르면은 지수가 좋습니다. 제발 시청자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금리 올라서 지수 밀린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금리에 왜 민감하냐? 네. 금리 올리면 지수 떨어진다 생각하냐? 여러분 단타하니까 그래요. 중장기 투자하시면은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린다니까요. 네. 금리가 인하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잘해봐야 한 종목 갖고 있다가 한 10일만 갖고 있을 건데 2주도 안 갖고 있을 건데 당연히 흔들리면 손실 나겠죠. 시각을 바꾸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각을 바꾸셔야지 수익이 나죠. 네,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의미와 이와 관계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고요. 다음 우리 아까 국내 코로나 상황 점검하고 관련주 점검하는 시간 못했는데 이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이제 빠르게 그냥 종목별로 한 번씩 쭉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맨 먼저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종목들 뭐가 있습니까? 자, 언택트 관련주들 중에 우리가 언택트 중에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주도 보면은 네. 딱 한 종목, 딱 한 종목만 보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 자, 바닥 잡고 있습니다. 바닥 잡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진단키트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좀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위드 코로나 할 거잖아요. 자, 위드 코로나 할 건데 그럼 이제 진단키트를 그럼 어디서 우리가 진단키트를 사용을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단키트는요 이제는 일반 병원에서 그냥 할 거예요. 네,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지금 53% 정도 되죠. 네. 근데 가을 겨울까지 해가지고 백신 접종 2차 접종률까지 해가 70%까지 올린다는 게 목표인데 제가 봤을 때 이 흐름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백신 접종률이 70%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드 코로나 할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그냥 독감처럼 진행할 거고 지금처럼 방역 안 갈 겁니다. 그러면 각 진단키트들은 다 어디 가냐? 병원에 가 있을 거예요. 다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서 막 줄 서서 진단 안 할 거예요. 이제는 그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진단키트 그래도 진단키트는 판매가 된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도 있다. 네, 일본의 자 SD 바이오센서 진단키트가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죠. 계속 2만 그러고 명을 있는데. 넘었어요.
10,000명에서 이제 20,000명. 우리 22,000 이번 주 초에 이미 2만 명 넘어갔어요. 2만 명 넘어갔고 이미 의료는 붕괴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응급하다고 전화를 놓으면 전화 온 거에 3분의 2는 못 가요. 네. 일본이 요즘 대단해요. 일본이 요즘에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아프간 얘기. 네. 토요일 방송 얘기 드렸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한국의 그 조력자 네. 아프간인들 그 조력자분들 다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시던 분들이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전혀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같이 한국인을 위해서 같이 일했었고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정말 작전을 엄청나게 잘 짰어요. 군용 수송기 막 준비해가지고. 왜냐하면 카불 공항에서 올라가다가 지대공 미사일 맞아서 터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준비 엄청 많이 하고 수송기 보내가지고 딱 멋있게 실어갖고 왔어요. 이 작전명이 뭐냐? 미라클이었어요. 미라클. 네. 우리가 미라클 작전명까지 세우면서 막 엄청나게 꼼꼼하게 준비해가지고 네. 막 모든 연락 다 하고 24시간만 연락 다 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그 있잖아요. 뭉치는 문화. 그렇죠. 네, 뭉치는 문화 해가지고 그 조력자분들한테도 다 메신저 상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24시간 만에 다 도착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태워가지고 딱 왔어요. 전 세계에서 막 박수치고 난리야. 야, 이렇게 멋있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일본도 똑같이 일본에도 조력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도 네. 미국의 우방이니까 같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일본도 지금 수백 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일본인들도 아직 다 못 나왔어요. 일본도 똑같이 구용기를 보냅니다. 네. 보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아유. 아무도 안 하고 구용 그냥 그대로 다시 왔어요. 근데 자, 일본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하고 이거 스가 총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최우선 과제도 이렇게 하는 나라예요. 이게 과연 일본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지금 코로나 백신 일본 2만 명 확진자면 우리나라 7,000명하고 맞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7,000명하고 맞먹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7,000명이었잖아요. 네. 예, 정권 바뀌었습니다. 진짜. 그러게요. 진짜 7,000명 있으면 난리 났어요, 진짜. 네. 근데 일본 2만 명이 넘었는데 스가 총리가 연임할 것 같아요. 쭉 그대로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일본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쭉 그냥 그대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일본 얘기 계속 왜 하고 있지? SD 바이오센서 네.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 수출을 많이 잘 될 것 같다. 네.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도 있는데 진다키트 수출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저점을 다진 게 아닌가. 저점을 충분히 다진 게 아닌가 이 생각하면서 저점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 들어온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우리가 이제 백신 관련주도 좀 보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밀렸습니다. 이번 주에 지수가 반등 나오니까 좀 밀렸네요. 자,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버티거나 올라가고 지수가 좋을 때는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모더나의 엄청난 백신량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현재까지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로 공장 증설하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매출이 충분히 다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실적 발표했으면 딱 알잖아요.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잖아요.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모더나 백신 생산량이 반영이 될 텐데 그러면은 실적을 확 바뀐 걸 눈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시 뜹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외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주들, 서린바이오부터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서린바이오부터 아이진. 그다음 이 관련주들은 아이진까지는 지난주에 괜찮다고 아이진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이진은 현재 수익률 보합권이고요. 그다음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거의 시세가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서린바이오 재접근해서 수익 난 물량 이번에 그냥 정리하면 된다. 이제 정리하자. 매도로 의견을 드립니다. 서린바이오는. 그다음에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거 눌릴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멋있게 우리가 딱 준비했는데 눌릴 때 다시 한번 꼭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제 셀트리온이 있죠. 치료제 관련 제일 유명한 게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오늘
뚫었어요. 예. 자, 오늘 뚫었습니다. 이거 노란통 메신저 공식 종목인데 네. 노란통 메신저 공식 종목이고 오늘 3% 이상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사실 엄청나게 효능이 좋진 않아요.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게 지금 로슈 악템나라는 치료제가 제일 좋고 로슈 악템나 다음이 아마 레키로나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의 뭐 치료제 뭐 엄청나게 좋진 않지만 호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치료제. 자, 긴급 사용수가 안 날까요? 나겠죠. 곳곳에서 다 날 겁니다. 네. 네. 왜냐면 일단 써야 돼요. 일단 뭐든 써야 되니까. 전 개인적으로 일본에 많이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긴급 사용 승인 스가 총리님 일본 긴급 사용 승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자, 셀트리온이 치료제 관련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악템나 관련주를 좀 보려고 해요. 네. 근데 중증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로 코로나가 끝나진 않아요, 절대. 신종플루 때 우리가 타미플루라고 가볍게 경구용 치료제로 먹는 치료제로 딱 끝났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구용 치료제까지 나와야 돼요. 물론 그 관련주도 이미 너무 급등해서 지금 추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안 볼 거고요. 악템나 관련주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악템나 관련주는 중증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을 거고 한번 움직이긴 할 건데 악템나가 현재 지금 재고가 아예 없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악템나 거의 다 팔렸습니다. 없습니다. 자, 악템나 총판하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총판. 오. 네. 네. 히든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궁금한데요. 총판하는 종목. 네. 로시 악템나라는 치료제가 워낙 효능이 좋다 보니까 네. 4명 중에 3명이 호전이 돼요. 중증. 효과가 진짜 좋네요. 네. 그럼 이 로시 악템나가 일본 같은 데 많이 쓰이겠죠. 네. 일본 중증 환자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예, 로시 악템나가 근데 지금 악템나 치료가 거의 없어요. 동났어요, 거의. 동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JW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JW까지만 얘기 드릴 텐데 네. 일단 관련주가 총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꼭 관련하는 총판하는 회사가 있는데 요건 접근하느냐 마느냐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제가 다 얘기 드릴 건데 네. 바로 접근 안 할 거예요. 보다가 얘기가 나오면 그때 딱 접근할 건데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노란통 메시저 들어와 있어야. 아, 그렇죠. 들어와 있어야 뭘 해도 해보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이런 거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컨택트 관련주 좀 볼게요. 저는 진짜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간단하게 같아요. 빠르게 얘기 드리자면 컨택트 관련주, 여행 관광 레저 관련주 지금부터 사모으자라고 지난주 얘기 드렸잖아요. 네. 유효합니다. 연말까지 봅니다. 연말 되면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저희 백신에서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 갑니다. 연말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봐야 돼요.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간다. 중장기 전략으로. 반드시 여행 관광 레저 지금부터 모아간다. 탑픽은 노란통 메신저에서 얘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탑픽 공개도 있고요. 또 히든 관련주로, 히든 종목으로 악템나 관련주. 제가 종목명 여기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투자 전략, 매수 타이밍 모두 다 노란통 안에서만 잡아드릴 거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팍스TV 한밤 주제배 검색을 하시거나 참여가 어렵다 하시면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고 바로 입장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생각이시죠? 네, 다음 화에서는 일단 제가 제일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누리호 관련주. 네. 누리호가 10월 발사거든요. 네, 10월 발사니까 9월부터 준비해야죠. 네. 근데 9월에 뭐 있습니까? 추석 있죠? 추석 있으니까 추석 관련주, 중국도 명절이에요. 네. 그럼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증시 일정은 제가 9월 일정표도 먼저 제가 올려드릴게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올려드리고 다음 주에 9월 전체 일정 한번 리뷰하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밤 주제백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주린이 분들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